제 이야기는 제가 제 입으로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멍청했었기 때문에 당해버리고 눈 떠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죠. 제 사연을 들어주실 여러분들이 많이 답답해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용기를 내어 사연을 올려봅니다. 지금은 정말 통쾌하게 모든 걸 복수해버렸고 제가 그들을 나락으로 다시 한번 보내버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 복수의 시간이 오기까지 눈물을 많이 흘리기도 했고 정말 행복하게도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제 이야기를 풀어보며 마지막으로 다 털어버리고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정리를 하기까지 참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저랑 남편의 결혼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하니 마음속에서 다시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저랑 남편이랑 연애를 하던 시절에 저희는 같이 의기투합하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업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거창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없는 저희 돈을 한두 푼 모아서 시작한 의류 사업이었습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쇼핑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도 인터넷 시장이 점점 더 성장을 하니까 이게 먹고 살 길이다 생각을 해서 온라인으로 의류를 팔았었는데 제가 또 유행에 민감한 편이기도 하고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나도 좋아서 나름 젊은 사람들 층에서는 꽤 이름을 날리는 쇼핑몰로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일찍이 성공을 맛보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젊은 사업가로 주위 사람들에게 추켜 세움을 받기도 하고 하니까 나름 어깨가 솟아 올라갔어요. 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나 유행하는 옷들을 팔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서 유명한 쇼핑몰은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매출은 나오고 있는 곳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동업으로 성공을 하게 되었고 저희 애정전선 사이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의 미래를 위해 함께 발맞춰 나가자는 의견을 모으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사실 결혼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더라면 남편이나 저나 명의 하나만 들고 시작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결혼 전에 시작을 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헤어지게 되면 지분을 정확하게 나누자는 의미에서 공동 명의로 사업을 시작했었죠. 그게 제 발목을 붙잡다 못해 댕강 잘라버리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었어요. 결혼을 한 이후에 사무실에서도 그렇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렇고 새로운 유행,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상의는 계속되게 되었고 저희 부부가 함께하는 사업은 여전히 잘 굴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의류라는 게 늘 항상 트렌드에 따라서 확확 바뀌기 마련이잖아요. 딱 달라붙는 바지가 몇 년 동안 유행을 하더니만 지금은 또 펑퍼짐한 바지들이 유행을 타기도 하는 것처럼 돌고 돌듯이 그렇게요. 우리 남편이 돈 계산은 정말 빠르게 굴러가는 사람이었지만 고집이라는 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트렌드를 따라가기보다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밀고 나가려고 직원들에게도 은근히 압박을 넣었고 저에게도 보는 눈이 없다며 핀잔을 주긴 했었죠. 정작 매출은요, 제가 고른 옷에서 다 뽑아내고 있었지만요. 이게 진짜 유행을 한다고? 나는 그냥 구멍 뻥뻥 뚫린 누더기 같은데 자고로 은근히 드러내는 게 섹시한 법이라니까. 어깨 뚫리고 배 나오고 하는 옷이 뭐가 예쁘다고 사람들이 사겠냐고. 이거 봐봐. 목선을 딱 잡아주고 민소매로 나온 옷이 더 예쁘다니까. 더워 죽겠는데 누가 한여름에 목폴라를 입냐고. 옷은 예뻐. 근데 계절에 안 맞는다니까. 거기다가 재질도 니트류로 되어 있는데 당신 같으면 이 옷을 한여름에 입고 다니겠어? 민소매잖아, 민소매. 그럼 이 옷은 뭐 겨울에 입냐? 추워 죽겠는데 민소매를 어떻게 입고 다닐 거야. 아무리 외투를 입는다고 해도 팔 시려서 누가 입겠냐고. 실내라고 다 따뜻한 것도 아니고 뭐 코트 입고 밥 먹고 커피 마실 거야? 이게 여름 옷이지. 아이고 팔토시라든지 이너웨어를 입고 입는 옷이지. 당신은 여자 옷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라. 몇 년을 쇼핑몰 운영을 해놓고서 아직도 의류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없으면 어떡해. 이래서 어디 가서 쇼핑몰 사장이라고 말은 하고 다니겠어? 은근히 남편이랑 저랑은 쇼핑몰 의류에 대한 의견 충돌이 많았어요.
거기다가 제가 제일 신경을 썼던 부분이 저희 남편이 뭐 제 눈에 안경이다, 콩깍지다 하고 말을 하면 할 말이 없긴 하지만 생긴 게 무척이나 반반한 편이었었거든요. 결혼을 하기 전에도 얼굴이 잘생겨서 불안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면 지조를 지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개뿔. 이 인간이 생긴 것만 믿고 자꾸 끼를 흘려대는 겁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니까 의류 사진을 찍으려면 쇼핑몰 모델이 있어야 하잖아요. 젊은 애들을 위한 쇼핑몰이다 보니 확실히 어리고 예쁜 모델들을 데리고 일을 했었는데 자꾸 제 느낌에 그런 애들한테 은근히 추근덕거리는 것 같은 거예요. 남편이 나이도 있는데 뭔가 능구렁이처럼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그러니까 속이 확 뒤집어지더라고요. 당신 요즘 A팀 모델 애들이랑 너무 가깝게 지내는 거 아니야? 당신이 유부남인 거 알면서도 촬영장에서 팔짱 끼고 다니는 거 그거 좀 별론 것 같아. 당신 입장에서는 챙겨주는 거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보면 유부남이 별짓 다 하고 다닌다고 욕한다니까. 야, 걔네가 몇 살인데 내가 뭐 바람이라도 피우려고 그런다는 거야? 진짜 그런 시선으로 보는 사람이 더 문제인 거야. 난 그냥 걔네가 촬영장에서 긴장하고 그럴까 봐 어색함 풀어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말이야.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지. 진짜 그러지 좀 마라. 무슨 외부증이야? 내가 뭐 바람 피운다고 의심했어? 그냥 남들 보기 좀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잖아. 하지 말라고.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던데 당신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그래? 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니까 그렇지. 사장이라고 무게만 잡고 있으면 되겠냐? 그냥 같이 친하게 지내자고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오버를 하고 그러냐고. 나 진짜 숨 막혀 죽겠네. 하루 종일 직장에서 부딪히고 집에 가면 또 당신 얼굴을 봐야 하잖아. 우리가 떨어져 있을 시간이 없으니까 서로 더 의심하고 마음에 안 드는 점만 눈에 보이는 것 같단 말이야. 저는 그런 남편의 말이 너무나도 황당했지만 남편 놈이 아니라고 뚝 잡아떼고 저한테 의부증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제가 오버를 한 거라 생각하고 참고 또 참았어요. 그런데 진정한 시련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남들에게는 너무나도 축복 같은 일, 임신을 하고 난 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버렸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었으니 저는 뱃속에 자리를 잡은 태아에 온 신경이 다 쏠리게 되었고 출근을 해서 일을 하는 시간이 스트레스로 쌓이더라고요. 맨날 직원들한테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고 짜증내지 말고 그 잠깐 쇼핑몰 일해서 손 떼는 건 어때? 임신해가지고 호르몬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직원들이 당신 눈치 보여서 일 못하겠대. 그러니까 우리 쇼핑몰을 위해서라도 당신은 태교에 집중하고 잠깐 일해서 손 떼는 게 좋겠어. 남편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에 저는 태교에만 집중을 하자고 생각하게 되었죠.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도 어색했지만 출산 준비를 하고 육아 준비를 하면서 필요한 물건들도 많고 요구하는 지식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뱃속에 있는 저희의 아이만을 생각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 임신 6개월이 되어서 제 생활에 안정을 찾아가고 있을 때 아주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어느 날부터 점점 어두워지던 남편의 얼굴이 신경 쓰였었는데요. 남편이 저에게 결국 마지못해 털어놓더라고요. 내가 이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솔직하게 말을 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아. 나 정말 큰일이 났어. 완전히 새됐다고. 제발 당신이 나 한 번만 도와줄 수 없을까? 정말 우리 둘 다 완전히 망하게 생겼단 말이야. 제발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 뭔데? 뭔데 이렇게 벌벌 떨면서 말해? 뭔데? 우리 회사 망하기라도 했어? 쇼핑몰에서 뭐 팔면 안 되는 일이라도 했어? 아니면 당신 사고라도 친 거야? 도대체 뭔데 이렇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 얼른 솔직하게 말을 해봐. 내가 사실은 당신에게는 말을 하지 않고 회사 돈을 몰래 좀 빼다 썼어. 그러니까 내가 멍청했지. 내 회사니까 내가 돈을 좀 더 써도 된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처럼 작은 쇼핑몰까지 이런 걸 감사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못해서 그냥 한 푼 두 푼 뺐었는데 이게 횡령이라고 하는 거야. 잠깐만.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회사 공금을 당신 몰래 썼다는 거야?
월급이 아니라 회사 사입하고 직원들 월급 주고 하는 그 공금을 가져다 썼다고? 그 돈도 내 명의로 된 회사니까 내 돈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우리 쇼핑몰 초반에는 회사 공금 가지고 데이트도 하고 그랬었잖아. 그냥 내 회사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래. 우리 사업장이 연매출이 꽤 나와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횡령으로 잡혀 들어간다고 하잖아. 내가 지금 죗값을 받아야 한대.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지금 가장인데 내가 죗값을 치르게 되면 당장 당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까지 뭘 먹고 살겠어. 우리 아이도 곧 태어날 건데. 아유 진짜 멍청하게 그런 짓을 하면 어떡해? 아니 이미 벌어진 일에 후회하긴 늦었지. 그래서 그 돈을 어디다 쓴 건데? 아유 얼마나 메꿔야 하는 건데. 우리가 메꿀 수 있는 금액이야? 그게 아 개인적으로 야금야금 쓰다 보니까 큰 돈이 되었어. 그냥 뭐 휴대폰 게임하는 거에 과금도 하고 애 키울 거 생각해서 유모차 같은 거 사고 하려고 그렇게 뺏은 건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너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았죠. 쇼핑몰에서 일하는 직원만 20명이 넘는데 프리랜서 모델들까지 다 하면 25명인데 지금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바보 같은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본인이 받는 월급이 아닌 돈을 가져다 썼다는 거에 무식함까지 느껴지게 되었죠. 어떻게 회사 공금을 가져다 쓸 생각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얼마나 썼길래 횡령 수준인 건데. 빨리 쓴 금액을 솔직히 말해봐. 정말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못 메꿔? 가진 게 없어? 미안해.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내가 알았으면 이런 짓을 했겠어. 아휴, 내가 진짜 미친놈이야, 미친놈. 정말 가진 돈 하나도 없고 횡령으로 쓴 돈 계산해보니까 1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이더라. 이 돈을 당장 우리가 어디서 구하겠어? 양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 우리가 양가를 도와드리고 있는 입장인데.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진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죠. 그동안 대표랍시고 직원들보다 많은 월급을 받아가 놓고 저축을 해둔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나요? 도대체 얼마나 사치를 하고 다닌 건지 그 돈이 허공으로 날아갔다는 게 참 황당하다. 그 말밖에는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횡령으로 쓴 돈이 무려 1억 2천만 원이 넘는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인간이 미쳐도 한참을 미쳤구나. 어떻게 자기 돈도 아닌데 1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쓸 수 있는 건지 입만 떡 벌리고 있었죠. 거기다가 뭐 꾸준히 몇 년에 걸쳐서 시간을 쏟아부어서 돈을 야금야금 썼으면 말을 안 하죠. 제가 쇼핑몰에서 손을 댄 것이 고작 5개월인데 5개월 만에 1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썼다는 것 자체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을 하는데 위로의 말조차 건넬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냥 아무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에게 살려달라고 한 의미조차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뭘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그저 아무런 말도 없이 멍해진 정신을 부여잡느라 애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제 손을 잡더라고요. 나도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재판을 받아야 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 내가 진짜로 미쳤지. 회사 변호사들도 나한테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대. 내가 횡령죄를 쓰게 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데 당신이 횡령을 했다고 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 뭐라고? 나한테 지금 당신 죄를 뒤집어 쓰고 재판이라도 받으라 이 말이야? 아니 당신이 하면 형량이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건데? 당신은 임신을 했잖아. 그리고 지금은 회사 일에서도 손을 뗀 상태고 월급이 나오지 않는데 대표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금을 써도 되는 줄 알았다. 무식해서 잘 몰랐다. 내 회사라서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벌금이라고 해봐야 얼마 나오지도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 거기다가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훨씬 높대. 당신이 임신 초기도 아니고 초범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우리 서로 윈윈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법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다 뒤집어 쓰라 이 말이지.
임산부이기도 하고 횡령이긴 하지만 초범이고 나도 공동대표인 건 맞으니까? 남편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또 일리가 있더라고요. 당장 제가 일선에 복귀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남편이 실형을 받아 사는 것보다야 제가 집행유예를 받는 게 훨씬 저희 부부한테는 이득인 부분이기도 했고요. 또 멍청하게 남편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제 무덤을 팠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죠. 그래서 그 죄 그냥 제가 뒤집어 쓰기로 하고 남편이랑 입을 다 맞추고 변호사에게도 찾아가서 자료 정리도 다 끝내고 했는데 아니 이게 함정일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정말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제 스스로 뺨이라도 때려서 말리고 싶어요. 정말로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남편을 사랑했던 걸까요? 아니면 저보다 훨씬 나은 변호사님의 말 때문이었을까요? 정말 사고가 무너지는 바람에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저에게 돌을 던지셔도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결국 남편이 시키는 대로 법정에 서게 되었고 횡령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법원에 막상 서게 되니까 너무나도 후들거리고 무섭더라고요. 정말 제가 일부러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눈물까지 줄줄 흘리게 되었어요. 판사님이 정복을 입고 저를 내려다보시는데 제가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죄를 지은 것 마냥 무섭더라고요. 정작 우리 남편은 법정 객석에 앉아서 태연하게 앉아 있었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판사님. 제가 무식해서 그랬어요. 제가 제 이름으로 된 회사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임신해서 일에 손을 놨는데 월급 안 들어오니까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남편이 주는 생활비가 부족하게 느껴졌고 우리 아이 위해서 최고급으로 준비해주고 싶었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빌고 빌었는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 측 변호사가 제 편을 들어야 하는데 꺼내는 증거 족족마다 제 의견과 반대되는 증거들인 거예요. 제가 아이를 위해서 돈을 쓴 게 아니다. 게임에 미쳐서 그런 거다. 남편이 생활비를 부족하게 주지 않았음에도 사채에 미쳐서 그런 거다. 직원들에게 협박해서 돈을 뜯은 거다 하는 것들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제가 울면서 빌고 빌었던 것들이 전부 거짓말이라고 말을 하는 셈이었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됐어요. 근데 법원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었죠. 재판을 받는데 3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어서 제가 임신 9개월, 막달이 되었을 때 결과가 나왔는데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 선고가 떨어졌고 징역 3년형이 떨어진 겁니다. 저는 너무나도 놀랬고 항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변호사 측에서 항소 포기를 하겠다고 해버린 거죠. 내가 항소를 하겠다는데 왜 니들 마음대로 포기를 하는 거야? 실형이라니. 분명히 집행유예가 나올 거라고 했으면서 갑자기 이러는 법이 어딨어? 나 임신 9개월째라고요.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런 짓까지 하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때려? 아이씨 조용히 해. 내 죄 뒤집어 쓴 거 남들이 다 알겠다.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지? 솔직히 말해서 1억 2천에 3년이면 싸게 먹히는 거 같지 않아? 항소했다가 괘씸하다고 형이 더 떨어지면 어떡해. 아예 어떻게 보면 지금 받은 형량이 제일 적은 형량일지도 모른다고. 당신이 나 대신에 고생할 거 생각하면 내 마음도 찢어지지. 나도 임신 막달인 당신을 교도소에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이 결과가 제일 최선일 수도 있잖아. 당신이 나를 생각해준 마음 절대로 잊지 않을게. 3년만 고생하고 나오면 왕처럼 대접해줄게. 내가 옥바라지도 다 해주고 우리 아이도 잘 보살피고 있을게. 아니 당장 다음 달에 출산인데 어떡해. 나 못 가. 당신 말대로 집행유예 받을 줄 알고 시작한 일이었잖아. 실형을 살게 될 줄 알았으면 죽어도 내가 한다고 안 했지. 나 좀 살려줘. 내가 어떻게 이 몸을 하고 교도소에 들어가냐고. 당신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 제발 나 좀 꺼내줘. 나 구해달라고. 미안해. 근데 우리 사업장은 내가 돌봐야 하는 게 맞잖아. 이 은혜 절대로 안 잊는다니까. 내가 왕처럼 대해주겠다고. 그리고 출산 같은 것들도 말이야. 교도소 들어가면 거기서 다 병원 연계해준대. 당신 불편하지 않도록 내가 자주 돌보러 갈게.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언제든지 연락해주고, 알았지?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저에게 벌어지는 바람에 아무런 대꾸조차 할 수 없었어요. 아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냥 머릿속이 백지장으로 변해버리게 되었죠. 이미 형량은 떨어졌고 저한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저에게 일어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망연자실하게 되었어요. 사람이 극한의 공포와 그런 상황에 몰리니까 무기력해지더라고요. 될 대로 되라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사건이라는 게 하루가 다르게 터지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그냥 무력감이 들었어요. 제 상황 되면 누구라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믿었던 모든 결과물들이 전부 저를 배신한 것 마냥 반대로 이루어졌으니까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는 눈을 감고 뜨는 게 무서웠다니까요. 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요. 정말 인생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뱃속에 아이고 뭐고 교도소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가라앉히질 못했어요. 자포자기 딱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접신물에 코 박고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괴로웠고 도망가고 싶었고 삶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결국 저는 만삭의 몸으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남편은 저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했어요. 내가 매주 면회를 가도록 할게. 정말 당신에게 너무나도 고마운 마음뿐이야. 당신이 굳세게 조금만 버텨줬으면 좋겠어. 내가 나중에 다 보상할게. 진심이야. 저는 그런 남편을 믿었지만 돌아온 건 차디찬 배신이었어요. 제가 교도소에 들어가고 첫 주에 우리 친정부모님이 울면서 찾아오셨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요. 위험한 곳인데. 저는 나름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 방에 있는 수감자들도 제가 임신을 해서 그런 건지 건드리지 않고 잘해주시고요. 교도관님들도 제 상태 매일매일 체크해 주시고요. 근데 우리 남편은 왜 같이 안 왔어요? 첫 주라서 같이 올 줄 알았는데. 그 미친 새끼 이야기도 하지 말아라. 너 아주 깜빡 속은 거야. 그 나쁜 새끼한테. 우리가 찾아가도 문 걸어 잠그고 안 열어주더라. 같이 면회 가자고 했더니만 바쁘다고 못 간다고 하더라. 교도소에 가면 부정을 탄다나 뭐라나. 내가 자네 때문에 우리 딸이 교도소에 가게 된 거 아니냐고 난리를 쳐도 들은 척도 안 하더라. 다시 재심받게 하겠다고. 이거 다 조작된 증거 아니냐고 했더니만 그제야 지가 있다는 증거 있냐고 하더라. 아니, 우리 남편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냥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못 간다고 한 것뿐인데 엄마가 너무 비약하는 건 아니고요. 네 엄마 말이 맞아. 네 엄마 말대로 왜 그런 짓을 하겠냐. 나한테 뭐라는 줄 아냐. 너 때문에 자기네 쇼핑몰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더라. 대표 중 하나가 공금 횡령하고 깜빵 갔다는 소문이 다 돌고 있다면서 평판도 떨어지고 손해도 심해 죽겠다면서 나한테 손해배상을 걸어야 정신 차리겠냐고 하는데 내가 이 꼴을 지켜만 봐야 해? 아이고 답답해라. 증거라고 해봐야 서류도 남긴 게 없고 그 흔한 문자 메시지조차 없으니 내가 죽었다 죽었어. 저는 교도소 안에서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고 정말 그곳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건지. 꿈보다 더 꿈 같은 이야기였죠. 아니, 꿈이라고 하니까 너무 곱게 포장된 느낌이네요. 악몽, 그것도 지옥 저 끝에 구렁텅이에 빠진 악몽을 꾸는 듯 했어요. 저는 그냥 망연자실, 말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하루 종일 멍하니 창살 밖으로 보이는 푸르른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죠. 그렇게 수감된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10달을 제 뱃속으로 품었던 아이에게 젖 한 번 제대로 물려보지도 못하고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교도관들이 데리고 갈 때 그 찢어지는 가슴이란 이산가족의 느낌을 고스란히 겪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생이별이 이렇게 속을 시커멓게 채우는 일인 줄 몰랐죠. 그래도 남편이 아이를 잘 키워주겠지. 누구보다 더 예뻐해주고 당당하게 키워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기절할 것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다는 겁니다.
제가 교도소에 있다는 이유로 범죄자랑은 무서워서 같이 못 살겠다고 말이죠. 같이 하던 사업체에서 횡령을 한 것도 그렇고 제가 교도소에 가게 되었으니까 유책 배우자라고 하면서 이혼 소송을 걸었다는 거예요. 소송에 대한 소식을 접했을 땐 정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제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으니까 다들 그 어떤 어설픈 위로의 말도 건네지 못하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교도소에 있으니까 친권, 양육권 또한 남편에게로 가게 되었고 남편이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 친정 부모님께서도 알게 되었는데 우리 친정 엄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 큰 충격을 받아서인지 뭔지 풍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마비가 와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고 음식을 씹어 삼키는 일까지 어렵게 되었어요. 엄마는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아버지는 저를 찾아와서 원망 섞인 말을 뱉어내셨어요. 도대체 줄줄이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딸 자식 하나 잘못 키워서 내 가정을 완전히 파탄 내버렸구나. 아니 너 때문에 네 엄마가 이렇게 된 거나 다름없지 않냐. 멍청하게 이빨린 말에 속아서 교도소에 들어간 것도 모자라 애까지 뺏기고 내 마누라까지 쓰러지게 만들어. 네가 그러고도 내 딸이라고 할 수 있냐. 어쩜 이렇게 사람이 미련한 바보처럼 살 수 있냔 말이야. 출소하게 된 이후에도 얼굴 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멍청하게 속아서 교도소 가게 된 딸도 싫지만 너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되었으니 더 꼴도 보기 싫다고. 아, 너 보게 되면 내 마누라가 얼마나 더 악화가 될지 모르는 일 아니겠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죽어서도 찾아오지 말아라. 그냥 너 없는 사람 셈 치고 살 테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 저는 교도소에서 정말 지옥을 맛볼 수 있었어요. 신께서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련만 주신다고 하는데 이걸 그냥 견디지 말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죠. 저는 남편의 죄를 뒤집어 쓰고 형을 살게 된 것도 억울한데 그게 저랑 이혼하기 위한 함정이었던 것이었다는 게 소름이 돋끼쳤어요. 제가 가진 지분도 재산도 모두 남편 놈이 가져갔고 아이 또한 볼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교도소에서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생활에 하나도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남들은 교도소에서 자격증도 딴다고 하던데 저는 그저 눈물바람으로 살고 있었죠. 그런데 몇 주의 시간이 더 흐르고 나서 제 의견과 상관없이 이혼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적어도 저에게 언질이 한 번쯤 오거나 전 남편이 얼굴 보러 올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은 없었죠.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 남편이 쇼핑몰 모델이랑 바람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깔깔거리면서 웃었어요. 바람이 난 그들은 저를 사업체에서 명의를 빼버리기 위해 수를 쓴 거였어요. 제가 교도소에 있는 그 3년 동안 차곡차곡 빌드업을 쌓아서 저의 모든 것을 삼켜버렸어요. 내 집, 내 쇼핑몰, 내 아이, 내 행복 모든 걸 가져가 버렸고 저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메마른 인간이 되어버리고야 말았죠. 오죽하면 더 나쁜 죄를 지어서 들어오게 된 교도소 사람들이 저를 다 위로해 줄 정도였으니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감히 상상이나 되시나요? 저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버텨냈고 그 인간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복수는 복수를 낳는 거라고. 저한테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제 삶을 다시 찾는 거에 힘을 쓰라고. 시간 아깝다고요. 저는 출소를 한 뒤에 저랑 전 남편이 살던 집으로 갔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황당했죠. 저한테 오히려 누구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집에서 산 지도 2년이 넘었다면서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예상했던 일이었고요. 바람난 년이랑 새삼 찾으러 갔겠지 싶었거든요. 저는 제가 전 남편이랑 동업하던 쇼핑몰 사무실에도 갔고 거기서 또 한 번 기절을 하는 줄 알았죠. 아니, 사무실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제야 PC방에 찾아가서 쇼핑몰 검색을 해보는데 폐업을 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진짜 졸도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가꾸어온 쇼핑몰인데 엄청나게 웹서핑을 하고 나서야 아주 작은 지역신문에 기사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쇼핑몰을 다른 데 팔아버리고 정리했다는 기사였고 저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뒤늦게 알게 되었죠.
그리고는 답답하게도 전 남편에 대한 아무런 소식도 알지 못했어요. 저는 문득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건강한지 너무나도 궁금해졌어요. 저에 대한 모든 걸 끊어버린 전 남편인데 우리 아이를 진정으로 예쁘게 잘 키우고 있을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때부터 수소문을 했어요.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제발 확인을 해달라고 빌었고 결국에는 수소문 끝에 전 남편이 살고 있다는 집 주소를 찾게 되어서 그 집에 찾아갔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막상 그 집에 갔다 오고 나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정말 어떻게든 죽어버리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제 전 남편이랑 바람났던 그 쇼핑몰 모델이 저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어머, 출소를 했어요? 두부는 먹었고요. 하긴 두부 사다 줄 사람이 있어야 먹겠지. 요즘 두부값도 비싼데 그거 사 먹을 돈은 있어요? 근데 불결하게 어디 범죄자가 여길 찾아오고 그러세요. 당장 꺼지라고요. 우리한테 무슨 앙심이라도 품고 집 찾아온 건 아니죠? 당장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빨리 나가세요. 여기 CCTV로 다 확인 가능하거든요. 5분 내로 안 가면 경찰에 바로 신고할 거예요. 무서우니까 앞으로는 우리 눈앞에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말고요. 그렇게 말을 하는 상간녀가 품에 아이를 하나 안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 아이는 3살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 아이는 너무나도 작은 갓난아기인 거예요. 한참을 아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다가 저는 바싹 마른 입을 열어 상간녀에게 물어봤어요. 내 애는 어딨어? 전 남편이 데리고 가서 키우겠다고 했는데 어린이집이라도 보냈어? 내 아이 어디 있냐고? 어머, 기가 막혀. 아니, 내 핏줄도 아닌 거 자기가 왜 키우겠어요? 내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아이는 그냥 고아원에 갖다 버렸어요. 우리 집에서 찾지 말고 고아원이나 수소문 해보던가. 어디 입양이라도 갔을지 어떻게 알아? 저는 그 말에 이성을 잃고 상간녀의 뺨을 갈겨버렸고 그대로 다시 경찰서에 갔어요. 저를 지켜보던 경찰도 서럽게 울면서 상황을 설명하는 저를 보고 난감해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훈방조치로 끝나서 터덜터덜 돌아오는데 이 상간녀년이 양심은 있는 건지 저희 아이를 버리고 왔다던 고아원을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바로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서 우리 아이를 갖다 버렸다는 그 고아원이 있는 지방까지 찾아 내려갔죠. 고아원을 물어물어 찾아가 제 아이를 찾았어요. 태어나자마자 생이별을 한 것과 다름없었던지라 제 아이가 저를 못 알아보는데 너무 슬펐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제가 아이를 데려갈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아원 원장님, 제가 지금 당장 아이를 데리고 가고 싶지만 제가 참 능력이 부족하네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다녀온 것도 모자라서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이 전 남편이라는 사실을 얼마 전에서야 알게 됐어요.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저는 이곳에 제 목숨보다 귀한 아이를 버려두어야 했고 너무 억울해서 죽어버리고 싶은데 제 아이 때문에 그럴 수도 없어요. 제가 주말마다 찾아올게요. 평일에 막리를 뛰든 어쩌든지 간에 아이를 꼭 데려갈게요. 그때까지만 돌봐주실 수 없을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니, 내가 웬만해서는 사람들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도 도와주려고는 하지 않는 편인데 사실 누구나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곳에 아이를 맡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딱한 사정이 있죠. 근데 민수네 사연은 내가 듣고 있자니 가슴이 다 먹먹해지네. 당장 잠잘 곳도 없다면서 어디를 가려고요. 그러지 말고 혹시 우리 고아원에서 봉사를 하며 지낼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가 민수랑 지낼 방 하나는 내어줄 테니 여기서 우리를 도우면서 먹고 자고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제가 정말 염치 없이 이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도 괜찮을까요? 저야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제가 고아원에 필요한 일손이 될게요. 저희 아이와 함께 지낼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제 사정을 들은 원장 부부의 배려로 고아원에서 저랑 아이가 함께 지내기 시작할 수 있었죠. 근데 이것도 나름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가 아무래도 제 아이를 더 챙기게 되니까
다른 아이들 사이에서 투정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너도 나도 엄마를 찾고 우울해하고 결국 원장님은 1년 가까이 우리 모자를 보살펴 주시다가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친척이 하는 녹즙 판매 대리점에 취직을 해볼 생각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내 친척이 하는 대리점인데 요즘은 배달 일을 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 있긴 하지만 아이를 키우려면 사실 서울만큼 좋은 곳도 없지. 내가 민수네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하긴 하는데 괜찮을까? 서울에는 어린이집도 많고 복지도 잘 돼 있으니까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언제까지 이곳에서 지낼 수도 없는 일이고. 제가 고아원에서 봉사를 하며 일을 할 때 원장님께서 아주 소정의 월급을 챙겨주셨었어요. 그 돈을 악착같이 모아두었기에 아주 작은 반자 월세방 얻어서 서울로 다시 가게 되었고 녹즙 판매 대리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고작 36살이었습니다. 정말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을 했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몸이 아파도 배달은 무조건 했어요. 고아원 원장님께도 그렇고 대리점 사장님의 원장님 친척분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는 너무 고마운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이었고 축복이었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라도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그렇게 몸이 부서져라 바쁘게 살다 보니까 복수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 인간들이 뭐 해먹고 사는지 잘 사는지 그런 걸 생각하고 질투를 할 여유조차 없이 바쁘게 살았거든요. 녹즙 배달 일은 보통 3시 전에 끝이 났고 저는 4시부터 바로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밤 9시가 되면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다가 집에 왔고요.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많았지만 그때 일은 그때 생각하자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아이랑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적었지만 우리 아이는 대견하게도 저를 이해해 줬어요. 고작 6살임에도 불구하고 애가 철이 들었더라고요. 미안했죠. 저는 우리 아이와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일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과도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죄송해서 어떻게 연락을 하겠어요. 인연을 끊자고 그렇게 모질게 말을 하셨을 때 저희 부모님 심정을 이해해 보려 애를 쓰며 애써 연락하고 싶은 마음을 억눌렀어요. 그렇게 제가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니까 대리점 대표님이 저를 예쁘게 봐주셨나 봐요. 저에게 동생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민수 엄마, 혹시 나한테 동생이 하나 있는데 만나볼 생각 있어? 내 동생 또한 사별의 아픔이 있는 사람인데 심성 하나는 내가 보장해. 내 동생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괜찮은 사람이거든. 민수 엄마도 민수를 위해서 자리를 잡는 게 좋을 것 같고 둘이 참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말이야.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다가 소개를 받게 되었는데 우리 둘 다 결혼에 대한 아픔이 있어서 그런 건지 선뜻 쉽게 마음을 열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자꾸 시간을 보내고 서로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면을 읽게 되었지요. 그렇게 재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그 이후에도 대표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꾸준히 녹즙 배달 일을 했어요. 가족으로 얽힌 사이라 불편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녹즙 배달을 했어요. 정말 다행히도 지금의 남편이 우리 아이를 잘 받아주었고 우리 아이도 지금의 남편을 친아버지처럼 믿고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 우여곡절이라는 게 없지는 않았었죠. 서로 받아들이는데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잘 이겨냈고 우리는 그 어떤 가족보다 돈독한 사이가 되었어요. 다들 상처 하나를 품고 있다 보니까 그 상처를 서로 치유해 주려고 더욱더 의지를 하게 되었거든요. 남편이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설거지 일을 그만둘 수 있었고 마음 편안하게 녹즙 배달 일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의 월급이 꽤 괜찮았던 터라 녹즙 일도 그만두고 집에서 좀 편히 쉬라 권유했지만 싫더라고요. 쉬면은 잡생각이 늘어나게 되니까요. 남편은 늘 항상 저를 존중해 주었어요. 무슨 일이 있든 저의 의견을 살펴주었고 제 고민을 진중하게 들어주었고 정말 제 처지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감사한 사람이었기에 저도 더 잘하려고 했어요.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제가 그 힘든 시간을 버텼나 할 정도로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용기를 내어 우리 부모님도 찾아뵈었어요. 내가 이렇게 우리 딸 얼굴을 다시 보게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못했다. 내가 말이야 교도소에 찾아가서 그렇게 말한 걸 후회했다. 출소 후에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찾아올 줄 몰랐다. 재혼까지 했을 줄이야. 그래도 지금의 사위 덕분에 네가 용기를 내어 우리를 찾아와 줬으니 정말 너무 고맙구나.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는 진정으로 오랜 시간을 빙빙 돌고 나서야 제 가족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제가 녹즙 배달을 다니는 지역이랑은 거리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보고 싶다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같이 외식하는 거 어때? 장모님께서 우리 아이 맡아주시겠다고 데이트를 하라고 하시더라고. 내가 좋은데 예약해 둘 테니까 오래간만에 비싼 밥도 먹고 그 와인도 한잔하고 집에 들어가자. 일 끝나면 우리 회사로 찾아와. 같이 움직이는 게 좋겠어. 참 나이 40 넘어서 이런 설렘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대답을 했죠. 오후가 되어 배달 일이 끝이 나자 남편에게 녹즙이라도 좀 가져다 줄 겸 일찍 남편 회사로 출발을 했어요. 좋은 데 가자고 한 것 치고는 제 옷이 좀 시원치 않긴 했지만 남편이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상관없겠지 하면서 발길을 남편 회사로 돌렸죠. 그렇게 남편 회사에 도착을 해서 녹즙을 든 봉투를 룰루 알라들고 딱 들어갔는데 아니 거기서 정말 눈을 비빌 장면을 보게 됐어요. 돌로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을 전 남편이 떡하니 사원증을 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것이 정장까지 딱 갇혀 있고 말이에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두 발을 붙이고 멍하니 서서 전 남편의 얼굴을 빤히 바라봤죠. 그동안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얼굴에 몸에 살까지 빵빵하게 올랐더라고요. 저희 현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회사였는데 창사 7년 만에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된 회사였거든요. 젊은 임원, 젊은 인재들을 데리고 운영하는 회사였는데 아니 글쎄 전 남편이 거기 있을 거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인간도 시선이 느껴졌는지 뭔지 녹즙 봉투를 들고 있는 저를 딱 보더라고요. 근데 그 새끼가 갑자기 한눈에 저를 알아봤는지 눈 동그랗게 뜨면서 저를 비우는 거예요. 뭐야, 이 봉투는 출소하고 범죄 이력이 있어서 회사 취직도 못하는구나. 너는 이런 일이 딱 어울리긴 해. 솔직히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병신처럼 당하기만 하지. 난 2년이랑 이혼하고 나서 이 회사 창립 멤버로 들어와서 임원까지 달았는데 너는 아직도 그 모양 그 꼴로 살고 있나 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제가 누구 때문에 지옥보다 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는지 감히 제 앞에서 입을 놀리다니요. 그 혓바닥을 아주 뽑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죠. 진짜 꼬락서니하고는 녹즙 배달하러 왔으면 배달 일이나 하고 꺼져 진짜. 아무리 배달 일하고 산다고 말이야. 쇼핑몰 운영했던 애가 야 옷이 이게 뭐냐 거적대기도 아니고. 하긴 일해봐야 얼마나 벌겠냐. 아껴 써야지. 그래서 애는 찾았냐? 너 우리 집 찾아와서 애 어딨냐고 난리 쳤다며. 고아원에 버린 우리 아이 이름을 그렇게 쉽게 입에 올릴 수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 미친놈을 쳐 죽이고 싶더라고요. 뭐야 너무 놀라서 입이 안 열리냐? 앞으로는 구역 옮겨달라고 해. 재수없으니까. 나는 여기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네가 녹즙 배달하러 들락날락하면 좀 우습지 않냐? 너라고 내 얼굴 보고 싶겠어? 나도 네 얼굴 안 보고 싶어. 그러니까 다른 데로 옮겨라. 좋은 말로 할 때. 그래서 어느 자리에 배달하러 왔냐? 내가 같이 가줄게.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너도 봐야 알겠지? 우리 급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네가 내 앞에 안 나타날 거 아니야. 제가 깡그리 무시하고 대표실 앞으로 가니까 졸졸 뒤따라오면서 그 가벼운 주둥아리를 계속 놀리더라고요. 아무 반응도 안 하니까 재미없긴 하네. 나는 네가 악이라도 쓸 줄 알았는데.
하긴 너도 뭐 답 없다는 걸 아니까 뭘 못하는 거겠지. 아, 생각해보니까 우리 대표님 형님분이 녹즙 대리점 운영하고 있었지. 아, 너도 참 하필이면 거기 취직해서 이런 수모를 당하냐? 제가 대표실 문을 발칵 열었더니 전 남편 그놈이 뒤에 따라 들어오면서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아주 버릇없는 건 여전하구만. 교도소에서 배운 게 이런 거냐? 어? 아, 거참 인성교육도 안 시키나. 우리 남편이 벌컥 문을 열고 들어온 저랑 전 남편을 번갈아 가면서 보길래 제가 녹즙 봉투 쥐어주면서 크게 현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여보, 내가 여기서 이 쓰레기 같은 놈을 만나게 될 줄 몰랐지 뭐예요? 저놈 잘라버리면 안 돼요? 뭐라고? 여보? 지랄을 하네 진짜. 아, 우리가 이혼한 게 언젠데 아직도 네가 왜 나를 그렇게 불러? 남들이 들을까 봐 무섭다. 아, 저 대표님 죄송합니다. 여기가 제 전 부인인데 교도소까지 다녀온 아주 무시무시한 여자예요. 아, 제가 빨리 내쫓겠습니다. 아무래도 대표님 형님분이 운영하시는 녹즙 대리점에서 일을 하나 본데 아, 전과자 썼다가 봉변에 당하실 수도 있으니까 하루빨리 잘라버리시지요. 제가 대표님 도와드린 겁니다. 하하. 착각도 유분수지. 누가 너 같은 쓰레기 보고 여보라고 불렀다고 그래? 미친 새끼. 나를 속여서 교도소 보낸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우리 아이까지 고아원에 쳐놓고서는 감히 네가 뻔뻔하게 우리 아들을 입에 올려? 바람까지 피운 주제에 내가 교도소에 가 있는 동안 이때다 싶어서 이혼소송까지 걸어놓고 네가 감히 나를 보고 뻔뻔하게 그딴 말을 입에 올릴 수 있어? 저도 결국 흥분을 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제 목청이 꽤나 컸던 건지 회사 사람들 이목이 전부 다 대표실로 집중이 됐죠. 야, 너 쪽팔리게 여기서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라도 당하고 싶냐? 감히 회사에서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일부러 없는 말 지어서 하는 거 아주 꼴불견이거든. 없는 이야기? 발뺌은 아직도 여전하구나. 내가 사실만 이야기하는데 왜? 횡령해놓고 나한테 덮어씌운 것도 모자라. 내 아이까지 고아원에 보내놓고. 네가 사람 새끼야? 이 쳐죽일 새끼지. 나는 네가 제발 아주 고통스럽게 당했으면 좋겠어. 가진 걸 모두 빼앗기고 망연자실해서 2번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으면 좋겠다고. 여보, 저 새끼 또 횡령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왜 임원 자리에 앉혔어요? 당장 잘라버려요. 그제야 저랑 제 현 남편을 바라보던 전 남편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잠시만요. 대표님이 재혼하셨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가족끼리 간단하게 식 올리신다고 직원들 하나 초대도 안 하셨던 게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랑 재혼을 하신 거라고요? 대표님이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저런 전과자랑 재혼을 하신 건데요? 저 여자가 혹시 거짓말이라도 한 건 아니에요? 이 여자라니 내 부인이면 사모님이지. 일 싹싹하게 잘한다. 계산 하나는 똑똑하게 잘한다 싶어서 승진까지 팍팍 시켜줬더니 내 와이프가 말하던 개새끼가 너였구나. 그러는데 회사 사람들이 그 말을 못 들었겠어요? 다들 귀 쫑긋하고 있었을 텐데요. 전 남편 그 자식 얼굴이 새빨갛게 변해버리고 어버버 하더라고요. 횡령으로 임신한 와이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바람 피우고 이혼 소송해. 야, 이런 쓰레기를 우리 직원으로 두고 있을 수야 없지. 자네 어차피 임원이라 계약직 아니었나? 이번 재계약은 없었던 일로 하지. 대표님,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이 회사에서 무려 7년이나 일을 했다고요. 저만큼 일 똑부러지게 하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대표님이 저한테. 그러게 말이야. 7년이나 호의호식하게 해준 게 아주 전추의 한이지 뭐야. 내 와이프 가슴에 대못질을 한 것도 모자라서 아주 시궁창 인생을 맛보게 해준 너 같은 쓰레기는 내가 짓밟아도 시원치 않은데 당장 짐 싸서 나가. 남은 임기 안 나와도 된다. 어차피 계약직이니 언제 경질당해도 상관없는 자리 아니었나. 자네는 당장 해고야. 이러는 법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대표님처럼 똑똑하신 분이 이거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되겠어요? 대표님도 아주 곤란해지실 텐데요. 내가 곤란할 게 뭐가 있나? 자네 기간 임기 동안 했던 실수들 문제 삼아서 계약직 직원 해고하겠다고 하는 건데 정당한 거지.
자네야말로 재심 청구해서 억울하게 옥살이한 거 돌려주기 전에 꺼지는 게 좋지 않겠어? 내가 곤란한 것보단 자네가 더 곤란할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나마 그동안 참아주었던 것은 애가 셋이나 되니까 그랬던 거야. 우리 와이프가 너 같은 거한테 복수할 시간 아깝다고 내가 도와준다고 재심하라 했을 때 괜찮다고 해서 봐주고 있었던 거라고. 전 남편이 그 자리에서 뭘 더 어쩌겠어요. 직원들은 다 같이 수근수근거리고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엔 늦어버린 거죠. 사색이 되어서 현실을 깨닫기라도 한 건지 팔을 부들부들 떠는데 솔직히 복수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있었지만 그 꼬락서니도 꽤 볼만하더라고요. 대표님, 저 진짜 그만두라고요. 당장 그럼 저 아이들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아이도 키우시는 분이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여기서 무릎이라도 꿇을게요. 제발 해고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사죄하겠습니다.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자네가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모든 짓은 다 해놓고 극과 가벼운 무릎 꿇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 그리고 애 새 키우는 게 뭐? 그게 내가 알아야 할 상황인가? 자네 인생이 중요한 일인가? 전혀 아니거든. 나는 와이프와 저녁 약속이 있어서 이만 가볼 테니 내일부터는 출근하지 말게. 출입카드 내놓고 꺼져. 그리고는 다정하게 제 어깨를 감싸 안고 무릎 꿇고 있는 전 남편을 지나쳐서 나오는데 참 속 시원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눈알이 붉게 충혈까지 되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그 꼴이 얼마나 초라하던지. 이래서 업보는 되돌아오는 거라는 말이 있나 봐요. 하늘에서도 제가 너무 불쌍하니까 이런 만남의 기회를 준 것 같아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다시 재회를 하냐고요. 그날 저녁이 얼마나 맛있던지 정말 배 터지게 먹었어요. 남편은 밥 먹는 내내 저에게 전 남편 이야기를 일부러 꺼내지 않더라고요. 저도 일부러 안 꺼냈어요. 저의 복수는 제 남편이 해줄 거고 해준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당연히 회사 안에서 소문은 쫙 퍼지게 되었고 전 남편은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애가 셋이나 되는 덕분에 손가락 아주 쭉쭉 빨고 있다던데 뭐 어떻게든 잘 살겠죠. 저희 애는 버려놓고 그 여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만 챙기는데 편하게 살면 안 되죠. 아니면 또 지금 마누라 뒤통수 치고 살아갈 방법을 강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렇게 돈이 필요하면 녹즙 배달하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요? 지가 그렇게 저를 무시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전세 역전이 되었으니 아주 통쾌합니다. 그 인간들 끝까지 지들 잘난 줄 알고 살았을 텐데 결국 마지막은 제가 무너뜨리게 되었네요. 제발 앞으로 평생 거지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는 내 남편이랑 우리 아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 거니까 그런 쓰레기들 생각할 여유 없겠지만 말이에요. 그런 인간들 생각하느라 시간 낭비하느니 우리 아이를 위해 뭐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제 인생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의 저는 너무나도 행복하니까 앞으로는 더 행복할 일만 가득할 거라 생각하고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